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전 남편에 대한 고발 아닌 고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이런 날이 오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말입니다. 이제는 전 남편이 된 남편과 시댁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조금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더 재미있게 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저는 외동딸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이셨어요. 두 분 모두 대학을 나오셨고 또 들으면 우와라고 할 만한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이셨으니까요. 물론 재산도 꽤 있으신 편이었습니다. 두 분 다 원래 집이 어느 정도 이상 사는 집들의 아들, 딸이기도 하셨고 말이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저는 고생 하나 하지 않고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있는 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다는 것만 보면 말이죠. 하지만 나름대로 고생하고 자랐어요. 돈으로는 아니고 마음으로 말입니다. 돌이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도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혼이 흔하기도 하고 그다지 흉도 아닌 시대라 그게 뭐가 큰일인가 하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혼이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쟤네 부모님 이혼하셨대. 나 부모님이 이혼한 애 처음 봐. 같은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놀림을 받아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게 부끄러웠으니까요. 지금은 그게 흉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사이가 좋지 않은데 굳이 붙들고 사는 것보다야 100번 나은 결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시절에 저는 부모님을 꽤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유별날까? 남들은 다들 잘 사는데 하면서 말이죠. 물론 지금은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는 합니다. 왜 보통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와 갖는 유대감이 좀 유별난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엄마는 돈을 벌면서 저를 키우셨고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서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 엄마에 대한 마음이 더 애달플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엄마와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재혼하셨거든요. 엄마는 여전히 저를 키우면서 둘이 함께 살았고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아버지가 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당시에 저는 참 아버지가 밉고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아버지가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런 아버지를 매몰차게 대했던 게 아직도 후회로 남아있어요. 지은아, 그래도 아버지 얼굴은 한번 보고 이야기해. 저는 아버지 없는데요? 아버지가 미안해. 저 그만 찾아오세요. 얼굴 보기 싫어요. 아버지는 미안할 게 없었는데 왜 그렇게 사과했을까요? 부모된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데도 아버지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 이후로는 엄마를 통해서 제 안부를 물었었습니다. 엄마는 벨도 없어? 내가 뭐 다른 여자랑 결혼한 남편이랑 연락을 하고 싶어? 나한테 아버지 이야기 좋게 해주고 싶냐고. 엄마가 100번 이야기하지만 네 아버지랑 나는 죽자고 싸우고 이혼한 게 아니야. 서로 너무 안 맞는다는 걸 인정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선택한 거지. 나는 네 아버지 안 미워.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말을 이해할 수도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이 제 족쇄 아닌 족쇄가 될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하지 못하고서는 말이죠. 나는 절대 이혼 같은 거 안 해. 내가 선택한 내 배우자를 믿고 끝까지 잘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와 다른 사람 같아 보였어요. 우선 저를 무척이나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건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눈에 보이는 조건들만 놓고 보면 제가 훨씬 낫기는 했거든요. 부모님 직업이라든지 재산 이런 것도 제가 나았지만 학벌, 직업 같은 것들도 남편과 비교하면 제가 훨씬 나았습니다.
저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류대학을 나왔고 남편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중이었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고 말이죠. 그런 남편과 제가 어떻게 만났냐고요? 남편의 지인 중에 제가 일적으로 만나서 친해진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다리를 놔주셨습니다. 물론 그분을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제 팔자련이 하고 있으니까요. 지은 씨, 남자 조건 같은 것보다 마음 본다고 했지. 네, 저는 저만 좋아해주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내 주변에 딱 그런 남자가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참 첫인상이 좋았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은 사람이 참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말입니다. 남편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인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남자를 당시에는 저는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게 다 입에 발린 말이었다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원래 사기꾼들이 말은 제일 번지르르하게 하는 법이잖아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참 다정했습니다.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에 남편이 했던 그런 말들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이런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청혼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제가 청혼했을 때 놀랐고요. 뭐가 그렇게 놀라워? 아니, 보통 여자들은 자기보다 조건 좋은 남자들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꼭 학벌이나 직업 재산 같은 보이는 조건이 좋은 게 조건이 좋은 건가? 자기처럼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어쩌면 가장 좋은 조건인 거지. 나는 내가 자기보다 조건이 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저는 말뿐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화목한 가정, 바른 성품.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직업, 학벌, 재산, 이런 조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기는 합니다. 시댁에 첫 인사를 하러 갔던 날 시어머니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어머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곱게 키운 하나 있는 딸내미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었고요. 이보다 더 좋은 집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요.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멍청했나 싶지만 말이죠. 아무튼 남편과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그전에는 조건들만 들으시고는 갸웃하시기는 하셨었거든요. 만나보니 성품이 바르고 착한 사람인 것 같더라. 네 말대로 그게 최고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아, 단 한 가지. 결혼을 준비하면서 엄마와 다툰 건 아버지가 혼주 자리에 앉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싫다고 했고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가 앉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 자리를 비워두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을 당시에 저는 그렇게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아버지가 나 자라는 동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거기에 앉아? 그냥 낳으면 다 부모야? 그리고 나 동시 입장할 거야. 아버지 손 안 잡을 거라고. 그래도 아버지가 거기 앉아 있는 거랑 아닌 거랑은 달라.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다르고 네 아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그 양반이 직업도 번지르르하고 좋잖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지. 아버지가 거기 앉아 있을 거면 나 결혼식 안 해. 안 한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아버지에게 결혼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혼주석에 앉는 것은 하지 않기로 말이죠.
그래서 제 결혼식에서는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에서도 아버지가 안 계시고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퍼주고 한 결혼이었어요. 집도 제가 해갔고 살림살이도 거의 다 저희 집에서 해갔으니까요. 하지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본 적도 아깝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제는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가족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저나 저희 엄마는 여유가 있기도 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음 얼마간은 제 눈치를 보기는 했었어요. 당시에는 그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려를 해주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요. 네가 불편하면 오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일도 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제가 시댁의 일을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서는 가서 시댁의 일을 도와드렸고요. 저는 그게 좋은 사람들을 대하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다루기 쉬운 호구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였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2년이 다 되어갈 무렵까지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딱히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물론 그게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임신을 하지 못하면 꼭 죄인이 된 기분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아직 소식은 없니? 네. 아니, 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아이가 안 들어서? 너나 애비나 아무런 문제 없다며? 요즘은 부모 둘 다 문제가 없어도 난임인 부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에 아이는 엄마한테 들어서는 건데 네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봐. 은근하게 제 탓을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그 정도 말은 하실 수 있지. 혹은 너무 속상하시기 어머니도 그런 말을 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넘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표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세졌습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것도 아닌가 보다. 제일 중요한 건 못하고 있으니 사람이 다 가지라는 법은 없는 모양이다. 이런 말을 제 앞에서 스스럼 없이 하셨거든요. 그게 별말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처가 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계속 듣고 있으면 정말로 제가 잘못해서 어딘가 모자라서 임신이 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그 무렵부터 남편도 은연중에 제 탓을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좀 쉬는 건 어때? 당신이 너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사람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별 수 없었고요. 어느새 남편과 제 관계가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연애하던 때와 결혼을 준비할 때, 그리고 신혼 때는 남편이 저에게 다 맞춰주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남편의 눈치를 보고 맞춰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것도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오면 안 돼? 내가 논다고 일찍 못 가는 거 아니잖아. 회사 일이 바쁜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나는 당신이랑 시간을 오래 보내고 싶으니까. 그런다고 애가 들어서냐? 너는 똑똑한 애가 가만 보면 한 번씩 바보 같은 소리를 하더라. 네, 맞아요. 저는 점점 바보가 되어갔습니다. 한때는 똑똑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세월과 상황이 저를 쪼그라들게 만들더라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쪼그라들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 그냥 가족한테 헌신하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최고인 거야. 알겠니?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정말 그게 최선의 가치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기 전에 제가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인 건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제 자존감이 줄어들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말입니다. 어느 날
슬쩍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 회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고. 그러면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은 뭔데? 나도 원래 꿈이 있기는 했지. 이렇게 취직해서 매일매일 같은 일 하면서 돈 버는 일이 아니라 더 큰. 저는 남편이 불평불만 없이 성실하고 듬직해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꿈을 쫓는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한 가족의 가장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는 하니까요. 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 그런데 당신이 조금 도와줘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어차피 한 가족이니까 내 성공이 곧 당신 성공인 거잖아.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 소심하게 제 도움을 바라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더군요. 솔직히 나는 당신도 나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아내로서. 제가 은연중에 제 몫을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죄책감 아닌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도 그걸 이용했다고 생각하고요. 시어머니는 더더욱 노골적이셨습니다. 솔직히 네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크게 있는 건 아니지 않니? 그러니 네 남편이 뭐 하고 싶다고 하면 너는 잔말 말고 무조건 도와야 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걸 못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제가 정신적으로 더 몰리는 기분이 들었던 게 저희 친정 엄마가 아프셨거든요. 그걸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근육에 힘이 빠지는 희소병이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걷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갑자기 넘어지거나 할 수 있으니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할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서는 많이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이 말에 더더욱 말이죠. 나는 요양원 가면 돼. 엄마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을 왜 가? 요즘 요양원들 잘 되어 있어. 그리고 엄마는 돈이 있잖아. 비싼 요양원들은 진짜 호텔 저리 가라라니까. 의료진들도 막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그렇대. 아마도 엄마는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그렇게 먼저 선수를 친 걸 겁니다. 저는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아가씨 때의 저였더라면 아마도 당당하게 남편에게 나는 엄마를 모시고 싶다 라고 말을 했겠지만 당시에 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문제와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소심해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엄마에게 선뜻 그런 말을 하지 못했고 또 그런 상황이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많이 안 좋으시는 거 맞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이유가 또 있겠어? 얼마 전에 장모님 모시고 병원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었잖아.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세심한 그 모습에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장모님이 혼자 있는 게 힘드실 정도면 우리가 모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남편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주었을 때는 정말 천사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네요. 사실 그 집도 저희 엄마가 해준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요. 정말? 정말로 그래도 돼? 딸이라고는 자기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너무 고마워. 나는 자기밖에 없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면서 입을 떼더군요. 저는 그때 심정적으로는 뭐든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마 그걸 노리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 거겠지만요. 나 전에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 얼마 전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거든.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해서
장모님 그 건물 팔아서 자금으로 쓸 수 있을까? 원래의 목적이었던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밑밥을 깐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의도가 불순하다고만은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와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신 있는 사업 아이템이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강남에 빌딩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 강남 중심지나 규모가 큰 빌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강남에 있는 빌딩이니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건물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자기 사업 자금으로 보태달라는 말은 솔직히 부담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큰 금액이잖아요. 제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고 며칠이 늦어지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설득이 아니라 강요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빌딩에 묶여놓으면 뭐하겠니? 투자해서 돈 불리면 좋잖아. 맞아. 나 이거 무조건 되는 아이템이야. 그러니까 원금 날릴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리고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인데 도움이 되면 좋지 않니? 나 잘 되면 당신 잘 되는 거야. 그래도 제가 망설이는 것 같으니 시어머니는 이런 말까지 하시더군요. 솔직히 네가 한 게 없잖니?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리고 너희 친정어머니 모시기로 했다며. 그러면 너도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않겠니?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이혼은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고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어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설득해서 결국에는 그 강남의 빌딩을 팔게 했으니까요. 언젠가 사람을 믿고 큰돈을 덥석 빌려주는 일들에 대해 굉장히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제가 된 거죠. 저는 그게 가족인 남편에게 주는 거니까 바보 같은 짓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남에게 빌려주는 것보다 더 멍청한 짓이었던 것 같아요. 빌딩은 완전히 엄마의 돈이 아니었고 대출금도 있었기 때문에 그 대출금은 은행에 갚고 남은 것을 정말 엄마 비상금 정도만 제외하고서는 모조리 남편에게 빌려줬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자기랑 장모님한테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그리고 잘 되면 제일 먼저 장모님 투자금부터 갚을게. 믿었습니다. 그런 남편을요. 돈 문제는 가족끼리도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건데 저는 그 사실을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장 엄마를 모시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엄마도 엄마가 살던 집을 정리해야 하고 여러모로 복잡한 일들이 많았기에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나눴던 대화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남아있어서 그런지 너무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네요. 여보, 저 손님 방에 있는 당신 짐 이제는 슬슬 치우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방에 엄마가 들어오시기로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말에 남편이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라고 말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 방에 엄마를 모시기로 한 게 불과 며칠 전에 나눴던 대화였는데 며칠 만에 왜라고 했으니까요. 왜냐니? 그 방에 엄마 모시기로 했잖아. 이제 슬슬 치워야지. 내가 오케이 했던가? 뭐? 저 방에 장모님 들어오시기로 한 거 내가 오케이 했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어디 아파? 저는 진심으로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요. 이미 말이 다 되어 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구는 남편이 정말로 어딘가 아픈가 했거든요. 나랑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안 된 건 맞잖아.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안 됐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엄마 모시는 거에 언제 어떻게 들어온다는 계약서라도 써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안 돼. 저 방에 짐 못 치우니까 그런 줄 알아. 누군가가 제 머리를 한 대 치고 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너 집에 있었니? 네, 방 치워야 해서요. 무슨 방? 저희 엄마 들어오실 방이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어코 딸네 집에 들어오셔야겠대?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어이없는 말이냐고요. 저희 엄마는 강남에 빌딩을 팔아서 자기 아들한테 투자금으로 준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집도 저희 엄마가 해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딸네 집에 들어오셨어야겠냐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벙쪄 있었어요. 어머니가 좀 염치가 없으신 타입이신가?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할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된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한 말이지 너는 그냥 한 말이랑 아닌 말도 구분을 못해?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누가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 돈을 그렇게 빌려가는 조건으로 한 약속인데.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들고 있던 짐을 마저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 곧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는 시어머니가 작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돈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그들은 저를 이용해 먹기 쉬운 호구라고 확정 지은 것 같았어요. 자기들이 뭐라고 말을 바꿔도 결국에는 다 넘어가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의 문제에 확실한 태도를 보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뭐해? 남편이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제 그런 질문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문 채 짐만 싸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뭐 하냐고. 보면 몰라? 짐 싸잖아. 짐을 왜 싸는데? 당신 어디가? 나 어머니 집으로 가서 우리 어머니랑 살게. 너는 이 집에서 너희 어머니 데리고 와서 살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너희 어머니랑 한 집에 살 생각 없어. 그럼 애초에 돈 주면 모시고 살겠다는 말은 왜 한 건데?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정말 어이가 없는 투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걸 속냐? 이제 나는 너 같은 년 필요 없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못 들었어? 귓구멍도 막혔냐? 그걸 속냐고 했다, 멍청한 년아.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애초에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얌전히 있다가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짐가방을 들고 그대로 집을 나가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앉아있으니 조금은 실감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실감이 되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환멸, 그리고 바보 같은 저 자신에 대한 자책 같은 게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런 인간한테 속아서 저런 인간을 뭘 믿고 엄마의 건물을 팔게 한 건지, 그리고 나는 여태 어떻게 저런 인간과 산 거지?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딸,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다 이야기해줘야 한다. 그 문자를 보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정말 서럽게 꺽꺽거리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 당신만 할 말 없으면 다야? 나는 있어. 우리 엄마 돈 당장 돌려내. 제가 그 말을 할 줄 알았던 건지 남편은 대답이 없더군요.
우리 엄마 돈 당장 달라고. 당신 같은 인간한테는 우리 엄마 돈 1원 한 장도 못 맡기니까 당장 내놔. 못 주겠다면? 뭐? 너 그때 계약서 썼잖아. 투자금은 5년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안 읽었어? 그 큰돈을 그냥 빌려갈 수 없다며 남편이 써온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읽기는 했지만 자세히 읽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은 제 등신 같음에 지금도 화가 나네요. 그 돈을 빌려준 것 자체가 우리 엄마 모시는 조건이었잖아. 증거 있어? 벙 쪄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고요. 증거 있냐고? 없지? 그러니까 너는 나 어떻게 못해. 얌전히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알겠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정말로 속았던 걸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어요. 너무 오래전에 연락해봐서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번호를 더듬더듬 기억해내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였어요. 여보세요 라는 단 한마디로도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전화를 건 상대방이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아버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리고서는 흐느끼는 제 소리에 뭔가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신 것 같았어요. 너 지은이냐? 지은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입에서 들려온 제 이름을 들으며 저는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도저히 전화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집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정말 15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제대로 다 이야기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서러운 마음이 복받쳐서 그냥 쏟아내던 말을 뱉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말을 다 알아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엄마는 알아? 아직 이야기 못했어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시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안아주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만 믿어라. 내가 다 해결한다. 아, 제가 이야기했던가요? 사실 저희 아버지 직업이 판사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퇴직하신 다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유명한 로펌의 고문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당연히 인맥도 넓고 따르는 후배 판사들이나 검사들도 많았고요. 아버지는 바로 제가 썼다는 그 계약서를 달라고 하시더니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코칭 아래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저의 복수 아닌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남편에게 이혼 서류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는데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도 소송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친한 변호사분 몇 분을 저의 대리인으로 붙여줬습니다. 왜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 부자들은 변호사를 한 명만 쓰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여러 명의 변호사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정말 든든했던 기억이 나네요. 바로 남편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게 뭐야? 네가 나를 고소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야, 너는 무조건 져. 그때 계약서 썼잖아. 계약서 썼으면 끝인 거 몰라? 괜히 쓸데없이 변호사 비용에다 뭐다 쓰지 말고 취하해. 싫은데? 뭐? 싫다고. 나는 너한테 우리 엄마 돈 다 돌려받아야겠다고.
몰랐는데 멍청하기까지 한 년이네. 너는 나한테 돈 못 돌려받아. 알아? 지금 합의해주면 그래도 위자료 좀 줄 테니까 그냥 합의해. 그게 너나 네 엄마한테도 좋아.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합의를 제안해 올 거라고 그 전에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었거든요. 캥기는 게 많으니 합의하려고 하겠지만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내가 너랑 합의를 왜 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버텨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너 정말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고 싶어? 우리 아버지가 네가 다 토해내게 될 거라던데? 네. 남편은 저희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뭘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얼굴을 뵌 적도 없었어요. 아버지? 네 아버지가 뭔데? 아, 너는 모르지? 우리 아버지 판사 출신에 지금 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 고맙다. 야, 네 덕분에 내가 15년 만에 아버지한테 연락을 다 했다. 전화가 바로 끊겼던 것 같아요. 남편은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제 계좌로 엄마에게 받아갔던 돈의 절반이 입금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일단 돈 마련할 수 있는 것부터 마련했어. 나머지 반도 금방 줄게. 궁금했어요. 소송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바로 돈을 돌려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났는데? 없다며, 못 준다며. 아버지한테 내가 돈 다 준다고 했다고 이야기 좀 잘해줘라, 어? 제발. 이렇게 부탁 좀 하자. 그래도 우리가 연애하고 같이 살면서 쌓은 정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그 말 자체가 참 우습기는 했거든요. 저랑 나랑 사이에 정이라는 게 어디 남았느냐는 말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사기를 친 새끼한테요. 내가 너한테 정이라는 게 남아있을 것 같냐? 그러면 불쌍한 놈 한번 봐준다고 생각하고 제발, 응? 남편이 그 정도로 읍소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태도를 바꾼 건지 말이죠. 그래서 그 전화를 그냥 그대로 끊고 바로 아버지에게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런 놈들은 원래 하나만 하지 않지. 후배들 시켜서 조사를 좀 해보니 여기저기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많이 빌렸더구나. 그걸로도 모자라서 개발하지도 않은 신제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협업을 하기로 한 것도 있고. 간도 크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 인간인 줄은요. 그래서 내가 그놈이 했던 일 몇 가지를 그놈 집으로 보냈다. 네 돈부터 빨리 갚으라고. 아니면 이걸 한날 한시에 다 터뜨리겠다고.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사고를 친 곳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가져간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토해야 하는 상황이더군요. 만약 이 모든 게 사기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말이죠. 그래도 사업은 뭔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사기였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일단 남은 돈도 마저 받아내고 그 다음에 소송을 걸자. 돈을 돌려받으면 뭘로 소송을 해요? 이혼 소송하면서 위자료도 받아야지. 그런 사기꾼한테 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냐? 굉장히 든든하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준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없었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는 아주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굉장히 바쁜 분이시기도 했으니까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 일처럼 제 일을 봐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 이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이라는 것은 못 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고마운 건 정말 하나도 없지만 그거 하나는 조금 고맙긴 하네요. 아버지와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금액이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 모두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어?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뭐가 미안해, 뭐가?
안 그래도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다 해결되면 이야기하려고 했어. 엄마와 저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작정을 한 놈이 달라는 말에 순순히 그 돈을 다 줬을 리는 없고 어떻게 받아낸 거야? 그게 사실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제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제가 그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연락했을 심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이죠. 제가 알기로 엄마는 아버지를 따로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거지 원래 두 분 사이는 그 이후에도 종종 만날 만큼 나쁘지 않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모든 돈을 다 받아내고 난 뒤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소장은 남편에게 도착한 듯 싶었어요. 저에게 연락이 계속 왔었거든요. 저는 받지 않았고요. 제가 연락을 계속 받지 않자 남편은 결국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말이죠. 그 당당하던 모습들은 어디 가고 잔뜩 쭈그려져서 왔더라고요. 아버님한테 잘 이야기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언제?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확답을 한 기억이 없거든요. 생각해본다며. 말 그대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거지. 네 말을 들어줄 거라고는 안 했는데? 그게 그 말이잖아. 기다 해놓고 아니라고 사기도 치는 놈이 내가 확답도 안 한 걸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 양심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한테 느낀 그 배신감을 보상받아야겠어. 그니까 각오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할 말은 다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잃어버렸던 저의 모습 말이죠.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아무 말 없던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장모님한테 투자받은 금액 뺀 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몰라. 그거 뺀 거 알면 나 진짜 죽어. 그러니까 이혼 소송은 하지 말자. 응? 제발. 시어머니도 그런 남편을 힐끔 한번 보더니 저의 손을 꽉 잡더군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다오. 네가 하라는 건 뭐든지 다 하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런데 듣다 보니 이상했습니다. 연락은 당연히 안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혼을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저는 입이 떡 하고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뻔뻔하다지만 그 정도로 뻔뻔하고 양심 없는 말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놀랄 정도였어요. 인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만한 며느리가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주제도 모르고 복에 겨워서는 미안하다. 응? 그러니까 너희 다시 한번 합쳐서 잘 살아보면 안 되겠니? 저는 소름이 돋아서 시어머니에게 잡힌 손을 털어내듯 바로 떼어냈습니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몸소리가 쳐질 만큼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미쳤어요? 아가라고도 하지 마세요. 소름 돋으니까. 그때 뭘 할까요? 모든 전의를 상실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들과 하루빨리 연을 끊어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가자고 하셨지만 저는 시간을 더 끌지 않고 그냥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를 볼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기만을 바라면서 빨리 도장을 찍은 겁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다행이다. 하늘이 도왔어. 왜? 네 전 남편 지금 사기죄로 잡혀갔대. 간도 크지. 수백억 대라더라. 만약에 네가 지금까지 그 인간이랑 서류로라도 묶여 있었으면 그 빚쟁이들 너한테도 찾아왔다. 그 생각을 하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남편의 그 모든 사기 정황을 밝혀낸 것도 아버지라고 하더군요.
워낙 그쪽으로는 발이 넓으신 분이라 죄가 많은 남편 하나 그렇게 만드는 건 아버지에게 일도 아니기는 했을 겁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니 모르는 척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남편의 일은 저에게서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전 재산을 다 잃었다고 했어요. 그리고도 남은 빚이 해결이 안 돼서 시댁의 재산들까지 죄다 처분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은 찾아왔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미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간 상태기는 해서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그 뒤로 들은 소식은 형제분이 사시는 시골로 내려갔다고 들었고요. 지금에 와서 이 모든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이해가 가지 않은 게 어떻게 제가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사기꾼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을 쉽사리 믿지 못하는 병 같은 게 걸린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만든 남편을 생각하면 제가 쉽게 용서해줬나 싶기도 하지만 엄마의 말처럼 그런 인간들은 하루라도 빨리 연을 끊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말이죠. 아,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남기는 한 것 같네요. 아마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제 손으로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버지와 저만 하면 되는 화해를 하고 나니까 지난 세월이 참 아깝다는 생각과 이제라도 잘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말이죠. 물론 일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일이지만 이왕지사 일어난 일, 얻어가는 거라도 있다고 생각해야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요즘은 더더욱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 정말 괜찮아지는 날도 올 테고 말이죠. 남편은 꽤 오랜 시간 형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부디 남편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제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이제 그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혹시 누군가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많은 조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된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다해 기도할게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위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염치 없지만 제 사연을 정말 본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솔직히 쓰겠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전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아예 전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애초에 결혼할 때 나는 내 아내가 괜히 회사에서 일하지 말고 집에서 집안일하면서 가정에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더 좋아 라고 이야기했던 탓이 가장 큽니다. 남편은 굴지의 사업가로 어지간한 직장인들은 생각도 못할 만큼 큰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 역시 사업을 통해서 자수성가를 하신 케이스였는데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 자라오기도 했고 시아버지 역시 남편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더 선호하셔서인지 남편은 제대로 된 회사 생활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턴 바로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시아버진 남편의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고 결국 남편은 그 도움을 밑받침 삼아서 지금의 남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결혼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집안이 어떤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결혼을 하면 아예 회사 일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나 다름없겠지만 전 그만큼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전 저대로 집에만 신경 쓰면서 나중에 애 낳으면 애를 기르고 그런 삶에 별로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함과 동시에 미련 없이 일을 그만둘 수 있었고요.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모든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은 거의 없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남편은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1등 신랑감이었고 저는 저에게 주어지는 충분한 생활비를 받으면서 남편이 없는 시간에 집을 신경 쓰고 가끔씩 친구들과 만나서 약속도 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생활이 편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주도권이 꼭 제게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다닐 때도 뭐 남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당시 제 월급이 200원짜리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겨우 그 정도 돈으로 생활비를 충분히 하기엔 역부족이잖아요. 혼자 살아도 200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 남편은 한 달에만 몇 천만 원씩을 벌어오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달에 얼마를 벌어오는지 매달 이야기해주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가끔씩 주워들은 이야기로 추측을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정말 많이 버는 달에는 그냥 억이 넘을 때도 있다니 대단하죠. 그런 상황에서 제 월급 같은 건 도움도 안 될 것이 뻔했습니다. 만일 제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전 살면서 평생 남편이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전 그저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걸 절대로 불편하다거나 어떤 불만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이 사실이 제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정리해서 보내게 된 계기도 되었어요. 일단 핵심 사실을 말씀드리면 남편은 본인이 벌어온 돈으로 저희 생활비, 그리고 저축도 하면서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저희 친정 엄마에게 보내주는 용돈이 1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몇 천, 가끔은 억에 가깝게 벌면서 어떻게 장모 용돈을 10만 원을 줄 수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더 적게 버는 사람들도 못해도 몇십만 원씩은 주지 않나요? 결혼 초기에 이 문제 때문에 남편이랑 몇 번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겨우 달에 10만 원 주는 건 너무 적지 않아? 아무리 별로 돈 쓸 일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는 건데 요즘 어른들도 하고 싶은 거 은근히 많으셔서 용돈 그걸로 부족할 거야, 여보. 조금이라도 올려드리자. 내가 사업으로 큰 돈 번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우리 위해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혹은 사업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도 꾸준히 투자는 해야 하고 내가 번 돈 대부분이 다 그 돈으로 나가. 그런 상황에서 용돈을 많이 드리면 그만큼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돈도 줄어드는 거야. 그래도 10만 원이라는 게 여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관여하지 마. 물론 제가 아무리 용돈을 더 드리지 않은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용돈을 올리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죠. 친정엄마가 매달 10만 원밖에 용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이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에게 동등하게 용돈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이 먼저 나서서 자기 부모님한테도 그 정도 용돈을 드리는데 제가 더 말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는 얼마 안 가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통장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통장 정리? 응, 내가 하고 싶은데 바빠서 당신이 좀 해줘. 요새야 인터넷 뱅킹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종이통장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남편은 예외였습니다. 꼭 종이통장에 필요해서는 아니었고 남편은 통장에 찍혀 있는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 아닌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종종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통장을 정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전 익숙하게 통장을 가지고 은행으로 향했고 이전에 해왔듯이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리된 내용을 펼쳐보는데 전 어쩐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평소 제가 정리해주던 남편 통장과는 다른 통장이었는데 그 통장에는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짜리 그리고 10만 원짜리 출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금 내역을 보니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10만 원짜리 출금 내역에는 저희 엄마의 이름으로 빠져나갔고 300만 원 출금 내역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더군요. 정말 수십 번도 통장을 이리저리 쳐다보다 통장에 찍힌 글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분명 똑같은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그럼 여태껏 거짓말을 한 거야? 지금껏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와 똑같은 용돈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겐 상상치도 못한 금액 차이였습니다. 단돈 몇십만 원도 아니고 무려 저희 엄마 용돈과 시어머니 용돈이 30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당연히 남편에게 따지고 싶어 은행에서 나온 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통장 정리하다 알게 됐는데 당신 시댁에 용돈 300만 원 드렸어? 아,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집은 고작 10만 원이고 당신 집은 300? 이게 말이 돼?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 그간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미안하지도 않았어? 뭐가 미안해? 그게 뭐 어때서? 뭐라고? 참 어이가 없더군요. 아니, 내가 돈 벌고 있고 그 돈으로 쓰고 싶은데 더 쓰겠다는 게 그걸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거야? 남편은 뻔뻔했습니다. 억장이 더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그동안 저희 엄마 용돈 10만 원 주면서도 그렇게 매달 생색을 냈거든요. 나처럼 꼬박꼬박 친정에 용돈 챙겨주는 사위 없는 거 알지? 당신은 복 받은 줄 알아. 그래, 당신 고맙지. 우리 엄마도 그래서 당신한테 잘해주잖아. 사위사랑 지극하신 분인데. 물론 그때도 저 나름대로 할 말은 많았지만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남편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다가 친정엄마한테 가는 10만 원마저 끊길까 봐요. 저희 친정 사정이 그리 좋지 않기도 했고 용돈이 끊기면 엄마도 걱정하실 게 뻔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이쁜 사위 왔어? 오늘은 우리 사위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놨는데 얼른 먹어, 식기 전에. 엄마는 제 남편을 항상 이뻐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어쩌다 명절에 들리면 늘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환대해 주시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 하셨어요. 남편은 그걸 당연한 대접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친정에 가도 거의 왕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어떻게 해야 저희 엄마한테 주는 용돈을 늘리게 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차별이니 뭐니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오히려 남편을 속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거의 몇 주간을 고민한 결과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남편이 자진해서 저희 엄마에게 용돈을 더 줄 수 있게 만드는 거짓말을 말이죠. 여보, 내가 이거 그냥 이야기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결국 저는 남편으로서 절대 흘려 넘길 수 없을 법한 거짓말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솔직히 매달 10만 원씩 드리는 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적은 돈이지만 당신이 어머님한테도 그 돈을 드리고 있으면은 우리 엄마도 딱히 할 말 없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용돈 차이가 나는 걸 우리 엄마가 알게 되면 분명 기분 나빠하실 거야. 그리고 솔직히 10만 원은 너무했잖아. 우리 생활비며 용돈이며 다 내가 번 돈으로 드리는 건데 나로서는 우리 엄마한테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입 다물고 있으면 장모님이 더 드리는지 어떻게 알겠어? 맞아. 당신 말이 맞는데 난 지금 단순히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말이야. 나중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몰래 넘겨주기로 한 건물이 있는데 만약에 엄마가 본인이랑 어머님이랑 용돈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걸 알게 되신다면 우리한테 안 주실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 물론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몰라도 엄마가 저번에 용돈이 이게 뭐냐면서 자식 키워도 소용없다고 막 그러셨거든. 그게 조금 찝찝해서 하는 말이야. 오해는 하지 말고. 뭐? 정말? 장모님이 건물이 있으시다고? 아니, 정말이야? 그래. 우리 엄마가 워낙 절약하는 성품이어서 지금 사는 집도 변변찮은 집에서 살고 계시는 거지만 외가 쪽 할아버지께서 부자였어서 엄마에게 물려준 재산이 꽤 돼. 뭐라고? 아니,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응. 요번에 얼마 정도 하나 찾아봤더니 40억 정도 되더라. 상가가 꽤 들어와 있어서 매달 돈도 쏠쏠하게 들어오고. 우리 엄마는 본인이 사위한테 제대로 챙김받는 걸 알게 되면 건물을 우리한테 넘기실 분이야. 은근히 바라는 눈치시더라고. 요즘 TV에서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으셨는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시어머니 용돈을 조금 더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드리면 그 건물 물려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 당신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엄마한테 잘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한테 본인도 모르던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생각이 참 많아진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사실 이렇게까지 용돈이 차이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결혼을 할 당시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해준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40억짜리 건물. 남편으로서도 쉽게 넘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부터 딱 일주일 뒤 전체 거짓말이 남편에게 완벽히 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300만 원을 주던 시어머니 용돈을 200만 원으로 줄였고 저희 엄마에게 주는 용돈을 10만 원에서 200으로 올랐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라고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 40억짜리 건물을 그냥 넘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용돈만 올린 것이 아니라 남편은 평소와는 다르게 친정집에 가는 날이 있으면 정말 눈에 띄게 저희 부모님에게 잘했어요. 물론 저는 그런 행동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부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괜히 우리 엄마 봤을 때 이 건물 얘기 꺼내지도 마라. 만약에 당신이 건물 때문에 본인한테 잘해준 거 알게 되시면 우리 엄마 성격에 그냥 넘기지 않을걸? 지금처럼 당신은 그냥 효도하는 사위 노릇만 하면 돼. 제 말에 따라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봐도 건물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집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한우 선물 세트며 엄청 비싼 마사지기며 뭐라도 하나 챙겨가서는 늘 저희 엄마에게 선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서는 정말로 설거지든 청소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인데 저희 친정댁만 가면 장모님, 허리 아프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면서 평소 해보지도 않은 설거지에 청소, 빨래까지 도와줄 만큼 착한 사윗감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는 저한테 슬쩍 와서는
너는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니? 복도 많다, 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집에선 절대 저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해봤자 아마 저희 엄마는 안 믿었을 거예요. 그만큼 남편이 친정댁에서 너무 잘했거든요. 솔직히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양심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태도를 바꾼 거니까요. 하지만 또 그런 한편으로는 남편이 괘씸하기도 했어요. 물론 저도 무조건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를 대하는 행동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300만 원이랑 10만 원은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요. 본인도 저희 사정 다 알고서 저랑 결혼한 건데. 그래서 양심에 찔려하는 것도 잠시 남편이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더 챙기도록 가만히 두고 봤습니다. 남편은 친정집에 가지 않는 날에도 가끔씩 저희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하는 모양이더군요. 저희 엄마는 갑작스럽게 손바닥 뒤집듯 변한 남편의 태도에 갑자기 왜 이러지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지만 어찌됐든 남편이 그만큼 저희 엄마에게 잘하니까 엄마도 너무 좋아하면서 평소보다 반찬도 더 자주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7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도 생겼고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남편은 더욱더 사업에 집중했어요. 당장 모아둔 돈도 있긴 했지만 꾸준히 돈을 벌어야 앞으로 자라는 아이가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대학도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평생 그 성공이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알 법한 브랜드도 갑자기 망해서 없어지는 판국에 저희 남편 역시 그러한 사태로부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업으로 삼고 있는 주종목이 아무래도 외출을 좀 해야 그만큼 수요가 생기는 품목이었는데 코로나로 사람들이 밖에를 안 나가면서부터 정말 매출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남편은 매일같이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사업장에 있던 직원들부터 다 잘라야 했어요. 그러나 직원을 자른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사업 더 넓히려고 모은 돈은 물론 다른 돈까지 끌어와서 전부 투자를 한 상황이었는데 원금을 회수하긴커녕 아예 전부 손실이 날 지경이니까. 결국 남편이 그렇게 노력한 것이 무색하게 사업이 쫄딱 망해서 남편은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분식집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해야 했고 남편은 사업만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회사 경력이 아예 없었어서 새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곤욕이었어요. 웃긴 건 돈이 많은 시댁 식구들이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사업을 망한 것도 본인 능력이라면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 봐야 할 줄 알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으셨죠. 남편도 남편대로 마음이 많이 급했을 겁니다. 살면서 남편은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었고 이 사업을 망한 것이 인생의 첫 실패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당신한테 줄 건물 있으시다면서 어차피 당신한테 넘겨줄 건데 그 건물 미리 좀 받을 수 없는 거야? 당신도 집에서 전업주부 하다가 남의 집 식당 들어가서 주방 일하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그 건물만 있으면은 매달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고 당신도 그게 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한번 말 좀 해봐. 우리 엄마한테? 솔직히 저는 그때는 제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바빴으니까요. 남편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애초에 시어머니 용돈도 그리고 저희 엄마 용돈도 남편이 챙겨주지 못했고 저 역시 당장 두 분 용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 먹고 살아나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그 거짓말을 잊지 않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라도 남편에게 사실을 말해야 했나 싶었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고 전 일단 남편한테 우리 엄마 그런 쪽으로는 엄청 깐깐하신 분이라 절대 안 된다고 하실 거야. 라고 대충 둘러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급한 불만 끄고서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제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긴 세월 동안 저희 엄마랑 충분히 장모랑 사이로서의 친분을 다졌고 재기해야 한다는 남편의 의지가 제 생각보다 더욱더 강했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안 될 거라고 둘러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엄마를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히 제 남편은 제가 거짓말했던 40억짜리 건물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지금 힘든 상황이니 건물을 얼른 저한테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모님, 저도 이렇게 성급하게 굴고 싶지 않았는데 요새 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저희 지금 아이도 있고 학교도 보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무런 기반 없이 사업을 다시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장모님한테 있는 건물 미리 제 아내한테 넘겨주실 수 없을까요? 나한테 건물이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뭐라도 도와줬겠지. 네? 애엄마가 그러던데. 아이, 그러지 마시고. 장모님, 저 못 믿으세요? 저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보답할게요.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없는 건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그래. 자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엄마는 남편한테 무슨 소리냐고 했고, 이에 남편은 제가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와서 제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장모님한테 4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더만. 내가 방금 장모님한테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왔어. 당신이 달라고 하면 장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좀 그럴까봐 일부러 내가 설득해보려고 갔던 건데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니.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랬잖아. 장모님한테 그 건물이 있으니까 내가 장모님한테 더 잘해야 된다고. 난 그 말만 믿고 장모님한테 정말 열심히 했어. 용돈도 많이 올려드리고 당신도 자주 안 하는 전화 내가 더 많이 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저에게 속은 남편으로선 충분히 화가 날 수도 있을 법한 일이라고 전 생각해요. 하지만 저 역시 저대로 안 잊고 온 점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거로 저한테 화를 내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당장 우리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것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 했던 제 거짓말을 들춰봤자 뭐가 남느냐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 자체가 제 잘못을 회피하려는 거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결국 저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이제는 아예 저와 이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아내를 믿고 살 수 없다고요. 솔직히 저도 할 말 많아요. 애초에 남편이 그렇게까지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를 차별하지 않았다면 전 그런 거짓말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당신이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를 그렇게까지 차이 두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 당신 생각해봐. 양심적으로 300만 원이랑 10만 원이 말이 되냐고. 무조건 두 분 다 똑같이 용돈을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 당신이 번 돈이니까 어머님 용돈을 더 드릴 수도 있어. 그런데 적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 엄마를 챙긴다는 느낌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어머니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두 분은 저 키우시기에 무척이나 부단한 노력을 했고, 전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일하면서도 저 역시 벌이가 넉넉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용돈 드리기 위해서 힘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부터는 솔직히 어느 정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잘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과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본인 부모와 저희 부모에 대해 차이를 두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그걸 알게 된 뒤에도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마음 다 똑같은 거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던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 부모님을 생각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몸도 안 좋아서 본인이 생활비를 벌려고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러기가 힘든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경비원 일하시는 걸로 먹고 살고 계신데, 돈 잘 버는 사위인 남편이 용돈이라도 제대로 챙겨줬으면 저희 아빠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훨씬 더 마음을 놓고 사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무조건 제 잘못이랍니다. 당신이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던 게 용납이 될 것 같아? 아무튼 나는 앞으로 당신이란 사람을 내 아내로 믿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난 한시라도 빠르게 당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 아직도 저희는 이혼을 하자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소송을 걸 거라고, 그냥 좋게 좋게 합의 이혼으로 끝내는 게 저한테 나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전 솔직히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저희 아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저한테 그렇게 큰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정리한 것도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정말로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혼을 안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였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굉장한 사이다 사건이 있어서 즐겨보는 사연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제 대처에 대해서 욕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들지만 저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모두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안 그럴 거라고, 언제나 나와 가족에게 충실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저는 꽃 많은 예비 신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신혼을 즐기다가 둘이 합의를 해서 괜찮은 시기에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는 부모로서 내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 홀로 살 수 있는 어른이 될 때까지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는 결혼을 한 지 약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커녕 신혼조차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을 때였죠. 제 남편은 특별히 다정하다거나 부드러운 면모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우직하고 가족밖에 모를 것 같은 인상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나쁜 분들이 아니었고, 남편도 저와의 결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전체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부러 혼인신고를 좀 늦게 하기도 한다는데 전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므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도 해버렸죠.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 남편과 단둘이 사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약 결혼 1년 만에 저는 남편이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와 남편이 한참 결혼을 준비하던 그때부터 남편과 은근슬쩍 만남을 가져오던 여자라는 것도 알았죠. 남편은 평소에 핸드폰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걸어두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 당신 핸드폰 좀 봐도 돼?
일부러 뭘 검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핸드폰 좀 보여달라고 해도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핸드폰 보여주는 거 싫어해. 그건 사생활이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핸드폰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 제 핸드폰을 훑어보면서 뭘 감시할 목적으로 보는 건 원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애인 사이에서 한두 번 정도는 핸드폰을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남편의 이성 친구에 관해서 뭐라고 했거나 혹은 이전 여자친구에 관해 크게 신경 쓰는 스타일이었다면 남편이 괜히 쓸데없는 걸로 꼬투리 잡힐까봐 저한테 핸드폰을 안 보여주는 걸 이해하겠지만 전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남편이 친한 이성 친구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한테 미리 이야기만 해주면 언제든지 만나. 단둘이 만나도 상관없어. 정말? 정말 상관없어? 응, 진짜야. 애초에 연애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존에 쌓아오고 있던 인간관계는 아무리 애인이라고 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게 제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전 제가 간섭을 받는 것도, 제가 남을 간섭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남편도 연애 당시 그런 제 가치관을 빤히 잘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핸드폰만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냥 사적인 영역에 침범하는 걸 다른 사람보다 더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그 여자랑 만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혹여나 그 증거를 발견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난리를 쳤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만약에 남편이 새 핸드폰을 바꾸지 않았고 새 핸드폰 비밀번호를 걸기 전에 그 여자에게서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 우리 언제 만나? 나 자기 너무 보고 싶어. 자기는 왜 그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해? 난 정말 자기밖에 없는데. 주말에 나랑 만나줄 거지? 나 자기 기다리고 있을게.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에 남편의 새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고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문자를 본 이상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자기가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걸어놓기 때문에 새 핸드폰으로 자료를 옮겨오면서도 그 어떤 것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여자와 대화했던 모든 내역들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가관도 그런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온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남편이 나오자마자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 던지면서 당신 바람 피워? 라며 난리를 쳤고 그날 집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니야, 바람이 아니고 그래, 솔직히 조금 흔들렸어. 근데 정말 흔들린 거야. 뭐 하는 여자인데? 그냥 회사 사람 소개로 만났다가 근데 정말 미안해,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은 더 이상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면서 제게 사정사정을 했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빌고 나서야 전 많은 고민 끝에 간신히 한 번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용서가 너무 관대했죠. 바보처럼. 다른 사람이었다면 펄펄 뛰고 이혼한 애 만에 몇 번을 그랬을 텐데. 솔직히 난 당신만 하나도 못 믿겠어. 근데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또 그 여자 만나는 거 걸리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야. 알아들어? 응, 알겠어, 여보.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이 그렇게까지 애걸복걸하며 이혼은 안 된다고 한 만큼
전 남편이 그 여자와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역시 언행불일치를 곧바로 실현하더라고요. 한 1, 2주 정도 반짝 참회하는 척, 반성하는 척 하더니 또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약속을 잡고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핑계는 있었습니다. 나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 오늘 회사 야근이 있어서. 그러나 이미 남편에게 당한 적이 한 번 있던 저는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비밀번호를 칠 때 몰래 비밀번호를 외워두고 남편이 자는 사이에 핸드폰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겠다던 그 여자랑 또 만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이혼 전까지 그 여자를 만난 횟수가 1년입니다. 아니, 그럴 거면 대체 왜 저한테 이혼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매달렸는지. 게다가 제가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서 드림이니. 당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집착하는 사람이었어? 아, 질린다. 아, 그냥 우리 빨리 갈라서자.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집착? 내가 집착이라고? 그래. 음침하게 또 왜 남의 핸드폰을 봤잖아. 아, 질린다. 질려. 나도 이제 네 면상 보고 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해. 할 말이 없었어요, 순간. 그렇게 졸지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여자랑 바람을 피웠는지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특히나 이혼 전에 제가 직접 그 상간녀랑 대화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비록 전화이긴 하지만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꼬라지 역시 너무 당당하고 재수없어서 지금도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납니다. 네, 뭐 솔직히 안에 있는 남자 꼬신 거 아내분에게 죄송하긴 한데요. 만약에 당신이 매력이 있고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그랬으면 남편 되시는 분이 저랑 바람을 필 생각을 했을까요?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미안해요. 지금 사람으로서 그게 할 말입니까? 다시 말해봐요. 여자로서 매력이 어쩌고 저쩌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한눈 파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원인 제공한 사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거죠. 참 딱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람이 정말 열이 받으면 정말 말문이 막히더군요. 이게 미안한 사람 태도입니까? 누가 봐도 절 엿먹이려는 거지. 하지만 저는 이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 다른 곳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저랑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가 그 상간녀와도 헤어졌단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다 끝났고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남편과 재결합을 할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천벌을 받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며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 되새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생각은 날지언정 전 최대한 이 모든 사실은 제 가슴 안에 묻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혼을 하긴 했지만 제 나이가 젊다 보니까 몇 번 연애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더라고요.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사실이 자꾸 떠올라서 거기까지는 믿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좋은 남자를 못 만나고 결국엔 혼자 살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에 조급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인생에서 결혼이 전부는 아니고 그냥 지금 이대로 마음 가는 만큼 연애하다가 나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제 스스로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카카오톡을 보는데 모르는 사람 카카오톡 프로필이 보이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사진을 눌러봤다가 얼굴을 보고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남편과 바람을 폈던 그 상간녀라는 것을요. 한참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마주하게 된 상간녀의 얼굴은 저를 무척이나 화나게 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제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간녀는 상태 메시지에 우리 곧 결혼해요 라는 문구를 써놓았고 상간녀의 프로필 사진엔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는 상간녀와 남편이 될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런 상간녀를 끌어안고서 무척이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배알이 꼴리더라고요. 나는 지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까지 했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의 바람 사실을 어디 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옆에 서 있는 남편 될 사람, 그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지 하면서 자세히 얼굴을 뜯어보는데 아니 남편 될 사람이 제 대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참 인연도 이게 무슨 인연인지 이 동창이 생긴 것도 잘생기고 무엇보다도 성품이 너무 착해서 학교 다닐 때 남녀를 불문하고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교수님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특별히 눈에 띄려고 하거나 그런 성격도 아닌데도 애가 워낙 반듯하다 보니 여기저기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냥 학과 친구이기만 했다면 얘랑 그렇게 친해지기 힘들었을 텐데 마침 동아리가 똑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과 애들보다는 이 동창이랑 좀 더 친해질 수가 있었죠. 근데 그런 애가 이 상간녀랑 결혼을 하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친구랑 친하게 지냈던 동창으로서 그 친구가 얼마나 착하고 올바른 애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남자 꼬셔서 바람이나 피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게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는 특히나 남들보다 정의에 불타오르던 애로 기억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 그 여자가 남의 남자 뺏는 사람인 걸 모르고 있단 얘기거든요. 어차피 그 여자에 대한 제 분노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니 이미 바람핀 사실을 이야기 안 하려던 전과 달리 이 상간녀를 협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 남의 남자 뺏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남자가 바뀌었네요. 결혼하시나 봐요? 사진을 올려놔서 한번 봤는데 어떻게 그런 인성을 가지고 진석이 같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죠? 야, 근데 세상 참 좁다. 그죠? 진석이 내 대학교 동창이거든요. 동아리도 같이 하고 학과도 같은 과여서 다른 애들보다 더 친하게 지냈는데 저희들이 술도 자주 마셨어요. 근데 얘는 학생 때보다 더 잘생겨진 것 같다.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구구절절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남편 될 사람이랑 아는 사이인 거를 팍팍 어필했는데 그 여자가 쫄리는 게 있는지 읽고 싶더라고요. 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메시지를 더 보냈습니다. 진석이도 당신이 유부남 꼬신 거 알아요? 아니다. 당연히 모르겠지. 진석이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가 진석이 냅두고 바람 폈는데 그 경험이 있어서 진석인 임자 있는 사람 꼬시는 것들 진짜 혐오하거든요. 쓰레기라고. 진석이가 미친 게 아닌 이상 쓰레기랑 결혼하겠다고 나설 리가 없죠. 아, 이거 진석이가 알면 뭐라고 하려나?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사실 알고 보니 멀쩡히 결혼한 유부남 꼬셔가지고 가정 파탄낸 여자인 걸 알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상간녀도 제가 자기 남편 될 사람한테 이 모든 걸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계속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그런 식으로 계속 똥줄 타면서 제게 애걸복걸하기를 바랬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어떻게 지만 행복하려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카톡으로 전화 좀 받아요. 얘기 좀 해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부 씹었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제 동창에게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해버릴 것처럼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끌다가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하긴 당신도 몰랐겠죠. 설마 자기가 뺏은 남자 전 와이프가 본인 결혼할 사람이랑 친한 사이일 줄은. 이래서 사람이 마음 곱게 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저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네? 부탁드릴게요. 지금 누가 아쉬운 상황인지 몰라요? 내가 이야기했죠? 진석이 남의 사람 뺏어서 바람피는 것들 혐오한다고. 그거 그냥 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설프게 협박할 거라고 생각한 거면 한번 진석이한테 날 잡고 물어봐요. 바람피는 거나 불륜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석이 성격 알죠? 맞는 거 맞는 거고 아닌 거 아닌 거. 쌍욕만 안 했지 진짜 온몸을 다해 치를 떨걸요? 아니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일단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좋을 일이 있겠어요? 왜 그렇게 자꾸 만나달라는 거예요? 난 만날 생각이 없는데. 상간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더니 정말로 확인을 해봤는지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을 해서는 제발 좀 만나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울고 불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심 쓰듯이 전화해서 우리 집 근처로 와요.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이야기하긴 그렇고 저희 집 근처에 사람들 잘 안 오는 공터 같은 곳이 있었는데 일부러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상간녀가 웬 나이 든 여자 하나를 데려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상간녀 엄마였습니다. 와, 어찌나 기가 차던지 이 자리에 왔다는 건 그 아줌마도 지 딸이 멀쩡히 안에 있는 남자 꼬셔가지고 그 난리 핀 걸 알고 있단 얘기 아니에요? 팔짱을 딱 끼고 안입곱게 보고 있는데 그 여자랑 아줌마랑 과일이며 뭐며 바리바리 싸가지고는 제 옆에다 두더라고요. 그러더니 둘이 같이 제 앞에서 고개를 90도로 박더군요. 제가 딸 자식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도 반성하고 있고 이제 정말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려는 애예요. 그러니 부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해요. 와이프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굴었으면 안 되는 건데. 정말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어요. 헤어지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누굴 만나도 유부남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 정말로 진석 씨 사랑해요. 가관도 그런 과관이 없었습니다. 아주 둘이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정을 하는데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제가 가해자인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눈물을 흘려도 제가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 여자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었던 인생을 망친 건데. 물론 남편이 애초에 제대로 된 사람이어가지고 그 어떤 여자가 꼬리쳐도 안 넘어가는 게 맞긴 하지만 결국엔 바람 같은 것도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 둘이 마음이 통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럼 당연히 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그 상간녀도 굉장히 큰 몫을 한 거죠. 전 둘이 무릎을 꿇던 뭘 하던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인생은 아주 짓밟아 놓고 자기는 행복하게 원한다는 게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당신 원망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내가 남편이랑 헤어지게 된 거 당신 같은 사람 언젠간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당신이 내 남편이랑 불륜 저지른 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신 남편 될 사람이 내 동창인데 그것도 나랑 친한 친구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적어도 진석이도 당신이 그런 여자인 건 아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진석이는 당신이 그런 나쁜 여자인 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전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 뒤를 돌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에게서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또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동창 진석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야, 우리 요새 바빠서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친구들 몇 명 더 불러가지고 다 같이 술 한잔이나 할까? 나 요새 조금 한가하거든. 와, 진짜 오랜만이네. 그러자. 우리 원래 대학 다닐 때는 주에 몇 번씩 술 마시고 그랬었는데 안 그래도 친구들에게 할 말도 있었거든. 나 결혼하거든.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해 줄게. 애들한테 연락 돌리고 날짜 한번 맞춰보자. 그렇게 저는 일부러 상간녀를 협박할 겸 진석이와 다른 친구들 몇 명이서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진석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다며 축하해주러 오라며 난리더군요. 참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짠하던지. 그리고 저는 진석이와 실제로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뒤 그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 조용히, 천천히 밟아주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그 여자도 이 상황이 진짜 장난이 아니란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에 문자로 잠깐만 그때 만났던 공터에서 얼굴 좀 보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선 나갔더니 그 여자가 웬 두툼한 봉투 하나를 가져오더라고요. 봉투 안을 보니까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위로금 하나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번에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만든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받으시고 제발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로 진석 씨랑 결혼해야 돼서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여자도 진석이가 좋은 남자인 걸 아는 모양입니다. 이렇게까지 매달리며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걸 봐서는요. 전 망설임 없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인 제가 그 여자로 인해서 좋은 시절 보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부터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5천만 원이란 돈이 그리 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자기가 먼저 와서 돈을 주겠다는데 제가 거절할 것도 없었죠. 솔직히 돈을 받으면서도 어처구니 없단 마음이 가슴 한편에 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자기가 제 전 남편을 꼬신 걸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제가 매력이 있었으면 남편이 넘어오지 않았을 거라니 어쩌느니 하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책임 전가를 하던 여자였으니까요. 제가 그 돈을 받았던 건 제가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아주 약간의 보상을 받기 위함이지 그 돈을 받고 진석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돈을 받았으니 진석이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같은 대학교 동창이던 다른 여자애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 여자애가 저희 과에서 별명이 촉새였거든요. 그 친구 귀에 들어간 이야기는 반나절도 안 돼서 온 학과에 다 퍼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말도 많고 남의 말을 전하는데 탁월한 친구였어요. 아무래도 입이 가볍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제격이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했단 식으로 말을 하며 약속을 잡고 함께 술을 한 잔씩 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를 보며 은근슬쩍 진석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고 보니 이번에 진석이 결혼하는 것 같더라? 진짜? 와, 누가 진석이 같은 애랑 결혼한대? 누군지 몰라도 부럽다, 그 여자. 맞아. 진석이 좋은 남자잖아. 근데 그 여자가, 아휴, 아니다. 내가 괜한 말 하는 거지. 왜? 너 진석이랑 결혼할 여자 알아? 그 여자가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그 여자 멀쩡히 안에 있는 남자 꼬셔가지고 유부남이랑 불륜하는 여자거든. 근데 진석이가 그거를 알고서 용서하고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서 속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너도 우리 대학 다닐 때 진석이 알잖아. 걔 그런 쪽으로는 엄청 예민했던 거. 근데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람 성격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아휴, 모르겠다. 전 일부러 진석이가 걱정되는 척 그 여자의 실체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를 했고, 그 여자애는 그 이야기를 정말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결국엔 진석이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결국엔 진석이가 그 여자랑 파혼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는 진석이랑 결혼식도 못 올렸고 동네에 불륜녀로 소문이 나서 고개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그 소문의 근원인 걸 아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쌍욕을 하며 돈 받아먹고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게 말이 되냐, 어쩌냐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전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 돈은 내가 과거에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고 이 문제는 다른 이야기인데 그 돈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도 그 여자 엄마도 저를 고소하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전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대체 뭘 어쩌려고, 무슨 죄명으로 고소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만약에 정말로 고소하면 나 역시 과거에 내 남편이랑 불륜 저지른 걸로 이제 와서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어디 원하는 대로 법정에서 만나보자고요. 그랬더니 겁을 먹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고소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 여자가 한동안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저도 이제 그냥 막 나가려고 합니다. 반성하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결국엔 진석이랑 결혼하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 사과한 거 빤히 드러난 상황에서 저도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려고요. 당연히 제가 승소할 수 있겠죠? 참 제가 약속을 안 지킨 건 사실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을 건드렸으면 자기 인생도 책임져야겠죠. 암튼 이번 일로 그동안 가슴에 쌓아왔던 나쁜 감정들이 싹 다 빠져나온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